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똘똘한 5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초보 엄마입니다. 초보 엄마란 딱지를 붙인 이유는 사실 아이가 한창 궁금한 게 많을 때라 하루에도 몇 번씩 이건 뭐야? 하고 물어오는 게 많은데 그때마다 설명하기 애매한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며 저도 다시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배우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에게는 세상을 바로 볼 줄 아는 눈을 갖게 해주고 싶거든요. 그러면 긍정적이고 좋은 가치관으로 뭐든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게 아이가 자라면서 좋은 자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게 그런 것들을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어릴 적 집안 상황이 여유롭지 않을 때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엄마는 어린 저와 오빠를 불러놓고 차분히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가족이 쓸 돈이 많이 부족해졌어.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용돈을 아껴 쓰고 군것질 안 하면 돼요. 그렇지. 우리 가족이 더 똘똘 뭉쳐서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겠지. 그래서 우린 이제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회의를 열 거야. 스스로 어디에 돈을 썼나 잘 기록해서 거실에서 모이는 걸로. 알았지? 엄마가 잘하는 사람한텐 상도 줄 거야.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와도 얼굴부터 찌푸리는 무거운 분위기가 아니라 같이 고민하면서 이 위기를 헤쳐가는 느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어른이 돼서 보니 이런 교육이 엄마만의 특별한 교육 비법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딜 가든 긍정적인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저도 도저히 긍정적으로 좋게만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제 눈에 악한 사람은 없다고 믿어왔는데 지금은 그 생각이 완전 달라져 버렸습니다. 하필 제 가족으로 이어지니 얼굴을 안 보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람을 이렇게 미워해보긴 처음이라 너무 괴로운 시간의 연속이었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써볼까 해요. 40대에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말에 이미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꽤 늦은 나이에 결혼했어요. 억지로 소개팅을 해서 사람 만나는 것도 안 맞더라고요. 결혼을 위한 상대를 찾는 연애는 싫었거든요. 몇 개월 빠르게 교제하고 결혼을 해서 이혼에 다다른 친구들을 꽤 많이 봐서 저는 더 길게 볼 생각으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디자이너로 일하던 저에게 친구의 지인이 결혼 청첩장 제작을 의뢰하더군요. 똑같은 회사 업무만 하니 지루하던 참에 뜻깊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소정의 금액만 받고 청첩장을 만들어줬는데 그걸 받아본 뒤에 너무 마음에 든다면서 저를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해줬죠. 그 자리에 제가 어색할 것 같아 그랬는지 본인 친구를 한 명 데려와서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예쁜 청첩장 만들어주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저도 부탁 좀 해도 될까요? 디자인이 따뜻해서 좋더라고요. 네, 그래 주시면 저도 좋죠. 명함을 받고 보니 저보다 2살 많은 분이었는데 벌써 대표 자리에 앉아서 작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어쩐지 이런 자리에서도 어색함이 없이 말을 붙이는 게 왜인지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얼마 뒤 정말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예의상 하고 간 말인 줄 알았는데 좀 의외였어요. 그때 연락하신다고 한 일인가요? 네, 이번에 저도 그렇고 회사 직원들까지 명함을 다 바꾸고 싶은데
디자인 몇 개 받아본 게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혜인 씨 생각이 나서 연락했어요. 저야 기회 주시면 감사하죠. 한번 해볼게요. 분명 좋은 기회긴 했지만 어려운 것도 있었어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 작업은 속은 더 편하거든요. 이렇게 얼굴도 알고 친분이 조금이라도 생긴 사람과의 작업은 몇 배로 더 신경이 쓰이는 편이라 저도 주말도 양보해 가면서 여러 개 시안을 만들어서 보내두었죠. 그랬더니 늦은 저녁에 바로 그걸 확인하더니 전화가 왔더라고요. 보내주신 거 다 마음에 드는데요? 너무 좋네요. 다행이에요. 기분 좋으라고 해주신 말인 거 다 알아요. 아니요. 제가 마음에 없는 말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마 그랬으면 지금보다 더 빨리 성공했을지도 몰라요. 내일 직원들하고 투표해서 알려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제가 밥 한 번 꼭 사겠습니다. 좋은 데서요. 명함 디자인이 마음에 정말 들었는지 밥까지 사고 싶다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인쇄비까지 크게 들지도 않는 작업인데 월급과 견줄 만한 비용을 보내주시길래 아무래도 그 밥은 제가 사야겠다 싶어서 약속한 날이 왔을 때 흔쾌히 자리에 나갔죠. 그리고 전 그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업에 대한 생각과 본인 가치관 등에 대해 들을 수 있었어요. 사업하고 초반엔 빚더미였어요. 지금은 괜찮지만. 그럴 땐 많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제 성격이 좀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긍정적이라 정 안 되면 접고 또 회사 들어가면 되지. 그랬어요. 무엇보다 긍정적인 것도 그렇고 공통점이 많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런 편이에요. 엄마가 자주 했던 말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런 거였는데 그게 참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다 이해한다는 거니까. 제가 그 말 되게 자주 하는데 신기하네요. 어떤 상황에서든 웃으면서 해결한다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마치 제 작업을 저보다 더 아껴주는 것도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 중 하나였어요. 디자인해보면 디자이너의 생각이 읽힌다고 하잖아요. 혜인 씨의 따뜻한 마음이 보인다고 해야 하나? 어떤 사람인지 이것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앞으로 일로도 또 사적으로도 자주 볼까요?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그 이야기를 꺼내서 저도 가볍게 웃어넘기고 돌아왔죠. 그리고 그날 이후 회사의 다양한 디자인 작업을 저에게 맡겼고 회의를 위해 몇 번 만나고 사적으로도 밥을 먹으며 지내다 보니 어느새 제 곁에 남자친구가 되어 있었고 2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면서 남편이라는 삶의 반여자가 될 준비를 시작하게 됐죠. 그리고 제 인생이 무너질 만큼 힘든 존재인 시어머니를 처음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땐 본인 식구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인지 저를 많이 위해 주셨어요. 그래서 배려가 많고 좋은 분이라고 믿게 됐죠. 우리 애한테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항상 궁금해도 혹시나 내가 부담될까 봐서 참았는데 이렇게 우리 식구 될 사람이라고 보니 더 좋으네. 감사합니다. 사업할 때 우리 애 일도 많이 도와줬다고 하던데 이제 결혼해서도 많이 돕고 하는 일 더 잘 되게 해줘요. 당연히 그래야죠. 사업이라는 게 불안한 일이긴 한데 그래도 워낙 석균 씨가 긍정적이고 믿을만해서요. 걱정 없어요, 저는. 잘 해나가겠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들 참 좋겠다. 이런 든든한 아내를 만나서. 세상에 둘도 없는 시어머니를 만났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런데 결혼과 동시에
조금씩 어머니의 진짜 얼굴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주방 문짝 하나가 이상하다. 와서 좀 고쳐. 주방 문을요? 제가 고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넌 디자인했다는 애가 이런 거 하나도 못해? 어머니, 그게 가구 고치는 일하고는 좀 달라서요. 나 가르치는 거냐, 지금?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따가 저녁에 들를게요, 어머니. 심지어 결혼과 동시에 아이를 갖고 집에서 출산 준비를 하는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니 더 당황스럽더라고요. 물론 어른 입장에서 디자인을 넓게 보면 충분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를 무슨 기사처럼 데려다 부리려는 어머니 태도가 불편했죠. 그렇다고 저도 임신한 걸 내세워 편히 있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사람이 부탁하는 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사소한 부분도 존중해주지 않는 어머니 모습에 점점 더 실망했죠. 그리고 그냥 모든 일에 디자인만 갖다 붙이면 되는 것도 골탕먹이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야, 너 점점 살찐다. 아무리 임산부라고 이때 다 하고 이것저것 먹는 거 아니야? 나중에 띠룩띠룩 걸어 다니면서 네 남편이 거들떠나 보겠다. 운동도 할 겸 마당에 잡초 깔끔하게 딱 뽑아서 정리해놔라. 너 디자인하던 감각 이럴 때 살려야지. 어머니, 움직이기가 불편해서 하는 데까진 해볼게요. 이럴 거면 앞으로 둘째 가질 생각도 하지 마라. 알았어? 시어머니 돕기 싫어서 애 가진 걸로 무기 삼을 거면 낳지 말라고. 만삭에 일을 시키며 뜻대로 제가 안 움직이는 것 같자 그런 막말까지 쏟아내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니가 혼자서 힘들어하는 부분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으로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으려 저도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잖아요. 그래도 그 사이에 완충제 같은 역할을 해주던 아버님이 있어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어요. 크게 건설 사업을 하고 있던 아버님은 집안의 모든 경제권을 쥐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어머니도 아버님 앞에선 늘 깨갱거렸고 저한테 하던 행동을 아버님 앞에선 못하더라고요. 애 낳으면 일주일에 2번은 데리고 와. 임신해서도 석균이 일도 왔다면서 힘들어서 혼자는 못한다. 뭐라고? 어딜 데려오래? 어머, 난 못해. 아버님이 어머니를 찌릿 쳐다보는 순간 알았어. 일주일에 2번이야. 더는 나도 양보 못해요. 당신이 하는 일이 뭐 있어? 도와주는 사람들이 지금 몇인데 그것도 안 하려고 그래? 할머니란 사람이. 그래도 아버님이 있어 다행이란 생각으로 좋게 생각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동서가 나타나면서 어머니 심술이 몇 배로 더 심해지고 말았습니다. 교수로 일하는 동서는 어머니를 빼다 박았다 싶을 정도로 성향이 똑같았죠. 어머니가 딸을 낳으면 동서 같은 사람이 태어났겠다 싶을 정도로요. 하루는 동서가 전화가 와서 형님, 내일 어머니랑 셋이 백화점 가요. 한샘이랑 갈 데가 있어서 2분이서 다녀와요. 같이 오면 되죠. 제가 어머니 가방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하나 해드리려고요. 형님 돈 보태주실 건 아니잖아요. 그럼 디자인도 좀 봐주고 그럼 좋잖아요. 다 형님 구제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구제라니? 500 가까이 되는 명품백에 500원 더 안 보탠 형님을 나중에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도 자리에 같이 가면 말은 좀 덜 나오지 않겠어요. 형님, 어머니한테 더 찍히고 싶은 건 아니죠, 설마? 아휴,
그럼 어머니 생신날 같이 보태서 해요. 그럼 되죠. 그런 건 딱 질색인데. 선물 나눠서 하면 상대가 기억도 못해요. 그리고 전 생일날 해드릴 건 이미 머릿속에 다 있어요. 형님, 가만히 있으면서 예쁨 받기 원하는 것도 욕심 아니에요? 어디 가서 시어머니가 괴롭히었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객관적으로 제가 보기에 형님도 노력 너무 하네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걸 다 봐놓고도 어머니에게 미움받는 이유가 다 있다는 투로 말하는 동서를 보니 섭섭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동서면 제 상황을 조금은 이해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결국 동서의 말에 유모차에 아이를 태워 기어코 같이 오라던 백화점 명품 매장을 가게 됐죠. 그런데 두 사람은 팔짱까지 끼고 다정하게 서서 가방을 보더라고요. 신나서 이것저것 들어보는 어머니를 보며 동서는 박수까지 치면서 어머니, 저랑 친구라 해도 믿겠어요. 너무 젊어 보여요. 그리고 제게 시키는 일이라곤 쇼핑백 드는 거더라고요. 야, 멀뚱거리고 서서 뭐해? 얼른 들어. 한 손으론 유모차에 다른 어깨엔 큰 쇼핑백을 든 저를 저머니 안쓰럽게 쳐다보자 어머니는 웃으면서 우리 도우미가 애를 낳았는데 워낙 일을 잘해서 내가 딸처럼 이렇게 같이 데리고 다녀요. 모르는 사람에게 절 도우미라고까지 소개하는 걸 들으니 제가 이 상황에 더 있을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남편의 디자인 일을 핑계 삼아 그 자리를 빠져나왔죠. 맘 같아선 아이도 함께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일 문제를 말하니 그 자리에 맡기고 올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계속 칭얼대는 애가 눈에 밟혀서 다시 옷을 챙겨 입고 시댁으로 갔는데 시댁집 문 앞에 어떤 남자가 점퍼를 챙겨 입더니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대문이 열려 있어서 그대로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자지러지듯 놀라서 아이고 깜짝아. 간 떨어질 뻔했네. 왜 왔어 너? 죄송해요. 문이 열려 있어서 금방 들어오신 줄 알고. 일단 애부터 데려가. 아우 머리 아프다. 나는 쟤 네 아버지 아니면 안 봐. 어째 손녀라 해도 마음이 안 가. 어머니, 우리 한샘이 이제 말도 알아들으니까 제가 봐도 돼요. 오늘처럼 저 급한 일 있으면 그때만 부탁드릴게요. 너 머리가 안 돌아가냐? 내가 하루도 안 보고 넘어가면 네 아버지가 날 가만두겠냐고. 참나, 내가 가방을 사달랬어? 아님 내 생각을 해달랬어? 그 미련한 짓거리로 나한테까지 피해주지 마. 너 만약에 둘째 낳으면 그때는 내가 아주 계단을 밀어서라도 없앨 거니까 그렇게 알아. 어머니, 그런 말은 한샘이도 다 알아들어요. 들으라고 해. 내 집에서 내가 말도 못하냐? 그만하세요. 한샘이 데리고 가겠습니다. 딸이 좀 크더니 어른들이 하는 말을 하나도 들으면 다 기억했다가 저에게 묻는데 그날도 집에 돌아오는 길에 엄마, 피해주는 게 무슨 뜻이야? 할머니가 한 말은 오늘 속상해서 한 거야. 그러니까 아까 들은 말은 다 잊어버려도 돼. 아이에게 잊어버리라는 게 최고의 해답 같더라고요. 그리고 예뻐하지도 않는 손녀를 어머니 손에 맡기는 게 저도 부담스러워 회사의 미팅을 제외하고는 어떻게든 제가 데리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뒤 동서가 어머니에게 실시간으로 얘기를 전해 들었는지 어딘가 들뜬 것 같은 말투로 연락이 와서 형님, 어머니 소리 지르고 난리였다면서요?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더니 놀라서 별일 아냐.
별일 아니긴요. 어머니 화를 그렇게 돋구고 어떻게 수습할 생각을 안 하세요? 먼저 숙이고 들어가야죠. 동서가 그날 일 다 아는 건 아니잖아. 그럼 형님이 시어머니 하던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모른 척하고 같이 가드릴 테니까 조만간 형님이 어머니 모르게 날 하루 잡으세요. 저도 솔직히 사이에서 자꾸 이러면 힘들다고요. 제가 무슨 사고 처리반이에요? 어머니 전화 저한테 온다고요. 저도 피해자예요. 그 생각은 못했네. 미안해. 동서 말대로 해볼게. 제 욕을 쏟아낼 전화를 동서가 받고 있었던 생각이 드니 이대로 가만히 있을 문제는 아닌 것 같아 형식적으로라도 풀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어머니가 좋아할 음식을 마련해 저녁에 찾아가야겠다 싶었죠. 하루씩 딸을 봐주던 날이 있어서 그때에 맞춰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죠. 이럴 땐 동서의 적극적인 성격이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준비한 음식을 한가득 들고 일찍 시댁을 찾았죠. 동서도 마침 시간을 맞춰서 왔더라고요. 한참을 기다려도 집에 아이와 있을 어머니가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요. 5분쯤 지난 후에야 인터폰에서 대답이 들리더라고요. 너, 왜 벌써 왔어? 전화도 없이. 어머니, 놀라셨죠? 저도 같이 왔어요. 아니, 둘이 갑자기 어쩐 일로? 내가 잠깐 낮잠을 자고 있다가 밖에서 조금만 둘이 어디 카페라도 갔다 올래? 아니야. 기다려. 잠이 덜 깬 탓인지 횡설수설하며 맨발에 신발을 신고 나와서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이 시간에 일하는 도우미 분도 없이 혼자 있는 것도 그렇고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동서가 중간에서 분위기를 풀어준 탓에 예상보다 쉽게 분위기가 풀렸죠. 백화점 이후로 이렇게 여자들끼리 이야기하는 것도 오랜만이더라고요. 사이에 껴서 제가 불편함을 느끼면 금방 집으로 와버리는 상황이 많아서 그런지 저도 오랜만에 이런 시간을 보낸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심 반성도 하게 됐어요. 틈에 낀 동서에게 미안한 마음도 더 커졌고요. 그런데 분위기가 풀렸다고 생각한 건 제 착각이었어요. 생각하고는? 이런다고 내 마음이 풀릴 줄 알아? 그날은 죄송했습니다, 어머니. 나는 너 천성이 싫은 거야. 글러먹은 네 천성이. 어머니, 곧 아버님이랑 아주버님도 올 텐데 좀 푸세요. 아휴, 둘째 네 얼굴 봐서 먹는 거야. 어머니는 아예 저에게 등을 돌려 동서만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절 보면서 옛날 말에 임금 모시듯 하라는 게 있어. 너는 얘한테서 나이 많은 것 말곤 손톱만큼도 잘난 게 없으니까 머리 숙이고 배운다는 생각으로 모셔 앞으로. 알았어? 저도 많이 배워요. 노력할게요, 어머니. 내가 너라면 둘째 애를 형님이라고 부르겠다. 집안이 좋아, 직업이 좋아. 그게 아니면 성격이 좋기래. 뭐 하나라도 형님 같은 게 있어야 대우를 하지. 앞으로 내 앞에서는 형님 소리 안 해도 돼, 둘째야. 이제 개똥이든 말순이든 그냥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동네 똥개처럼. 어머니, 동네 똥개라뇨. 그 말 너무 웃겨요. 둘이서는 아예 대놓고 제 앞에서 절 무시하며 웃더군요. 속은 끓었지만 여기서 또 얼굴 붉히면 풀러온 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 한 번 더 참아보자고 다짐했죠. 그래도 이 시간만 넘기면 좀 나아지겠지 하면서요. 그리고 얼마 지나자 늦게 도착한다던 아버님과 남편, 서방님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됐죠. 그런데 어머니는
아버님이 오자마자 초조한 얼굴로 안방을 서성이더라고요. 워낙 딸을 예뻐하는 아버님이 우리 공주 어디 있을까? 할아버지 왔어요. 여보 애 부르지 마. 그대로 둬. 애들 왔잖아. 아, 할아버지 왔는데 같이 밥 먹어야지. 그리고 그 순간 딸애가 신나서 밖으로 나오더니 아버님 무릎 위에 앉더라고요. 그제야 모든 식구가 한자리에서 모여 밥을 먹게 됐죠. 아버님은 먹는 내내 칭찬을 하면서 내 인생에서 먹은 갈비찜 중에 최고다 이게. 고된 하루가 다 보생되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니가 아버님 말을 가로막으면서 누굴 속여? 사서 지가 한 것처럼 했구먼. 훈훈한 대화를 못 봐주겠던지 탁 잘라서 말을 하더군요. 오늘 이 자리 우리 둘째가 다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이 음식이며 다 둘째한테 고맙다고 하세요. 그나저나 얼마 전에 나한테 준 선물 그 있잖니? 그것 좀 말해줘봐. 순간 동서가 신이 나서 그날 일을 말하는데 그 순간 저를 뱀눈으로 계속 노려보는 어머니 눈길에 저도 모르게 사례가 걸려 재채기가 나오더라고요. 가지가지하네. 네 동서 말하잖아. 너 듣기 싫어? 일부러 그러는 거냐? 그런데도 사례가 멈추질 않아 입을 막는데 재채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니는 더는 못 참겠다는 얼굴을 하더니 이내 손바닥이 제 얼굴로 날라왔죠.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강하게 뺨을 얻어맞고 전 그대로 의자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무슨 짓이야? 밥 먹는 자리에서 상스럽게? 그 순간 모든 가족이 놀라서 어머니를 쳐다봤죠. 이 사람이 무슨 짓이야 해보는 앞에서. 어머니, 오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어디서 건방지게. 방금까지도 내가 말했어 안 했어. 네 동서 적당히 부려먹고 무시하지 말라고 했지. 아까도 동서 존중하라고 했다. 근데 일부러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동서가 말하는데 일부러 재채기를 해? 시어머니고 동서고 돈 진 사람 아니니까 만만해? 그래서 그러냐? 없는 이야기를 왜 하세요? 제가 언제요? 똥개 이름 부르듯 형님 소리 하지 말라고 한 게 누군데요? 내가 언제? 시아버지 앞에서만 착한 척, 우리 둘한테는 얼마나 못된 짓거리를 하는지 당신도 이제 봤지? 아주 내가 더는 못 봐주겠어. 그런데 주저앉은 저를 작은 손 하나가 일으키더라고요. 할머니도 똑같은 소리 냈는데 왜 엄마만 혼내? 엄마 괜찮아. 방에 들어가 있어 한샘이는. 순간 제가 아픈 것보다 아이가 받을 충격이 걱정이 돼서 전 괜찮은 얼굴을 애써 지었죠. 그런데 아이가 큰 목소리로 할머니도 그 소리 냈잖아. 왜 엄마 때려? 울지 마. 처음 보는 광경을 보고 놀란 딸애가 걱정됐는지 아버님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토닥여 주더라고요. 아이는 놀라서 할머니도 아까 방에서 다른 할아버지가 오니까 나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안에서 아까 그런 소리 났어. 그게 무슨 얘기야? 우리 아가 놀랐구나. 아버님은 애써 딸을 달래면서 그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아이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더라고요. 전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딸애 때문에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있지도 않은 일을 말하는 어머니 행동에 화가 나서 손까지 다 떨고 있는데 할아버지, 다 잠들면 저녁에 숨바꼭질 하기로 했어. 무슨 숨바꼭질? 집에 가서 할 거야? 아니, 여기. 딸이 안방을 가리키자
갑자기 어머니가 소리를 치면서 당장 나가. 더는 꼴도 보기 싫어. 애 데리고 가. 이 분위기에서 무슨 밥을 먹겠다고. 가라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딸애를 보며 질색을 하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딸이 어머니 고함에 놀라서 아버님 등 뒤로 숨더니 아버님을 끌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러자 어머니는 발작을 일으키듯 제 머리채를 잡더니 안방으로 절 밀어넣으며 야, 빨리 들어가서 네 딸 데리고 나와. 손 놓으세요. 왜 이러시냐고요, 저한테. 그런데 안방에서 쿵 하는 큰 소리가 나더니 아버님이 거실로 뛰어나오면서 두 아들에게 고함을 치더라고요. 대문장 가라 당장. 도둑이야, 도둑. 그 말에 재빨리 잠금을 걸더니 아버님은 씩씩거리면서 저 안에, 장롱 안에 누가 있다 지금. 마당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건데 그대로 내보내면 안 돼. 아빠, 누가 있었다고요, 저 안에? 창문으로 도망쳤어. 담은 못 넘을 거다. 잡아둬야지. 우선 경찰부터 신고해. 어떻게 남의 집에 들어왔는지? 버젓이 온 가족이 있는데 우리 한샘이 무슨 일이라도 당했으면 생각도 하기 싫다. 그런데 딸이 할아버지에게 뭔가를 안다는 듯 달려와서 저 아저씨는 할머니랑 소꿉놀이 하는 아저씨인데 나하고 오늘 숨바꼭질도 해주기로 약속했어. 그런데 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갑자기 딸의 입을 막고 너무 과격한 행동을 하며 막아버리더라고요. 그 모습에 아버님이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챘는지 저 아저씨랑 있을 때 할머니가 재채기를 했단 거야? 네, 할머니 나 오지 말라고 하고 방 안에서 소리 났어. 소꿉놀이 하는 거라고 할머니가 그랬는데. 우리 한샘이가 본 적 있구나. 저 아저씨를. 네, 자주 왔어요. 아니야. 이 조그만한 게 지 엄마 닮아서 이상한 말을 하네. 당신이 오냐 하니까 애가 아무 말이나 하고 그런 거잖아. 너 뭐해? 애 빨리 안 데려가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어머니를 보면서 아버님은 훨씬 더 차분해진 태도로 말을 이어갔어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정리할 거니까. 도둑이든 누가 부른 인간이든 내 집에서 일어난 일이야. 내가 정리해. 거짓말 할 줄 모르는 애. 입까지 틀어막고 그러지 마. 그리고 나머지 식구들 모두 눈치만 보고 서 있는데 갑자기 딸이 장롱에 있던 그 남자 핸드폰을 꺼내오면서 저기 아저씨 거야. 이거 돌려줘야지. 아버님 손에 그걸 주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니는 모든 게 발각됐다는 걸 알고는 갑자기 우리가 다 있는 거실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손을 싹싹 빌더라고요. 잘못했어, 여보. 예전에 잠깐 알고 지낸 사이야. 근데 안방 장롱에 숨어 있을 이유가 있어? 아니, 그게 애들이랑 당신이랑 오해할까 봐서. 그렇게 떳떳하면 데리고 들어와. 설명해봐. 그러고 보니 전에도 집 앞에서 마주친 적이 있는 그 남자 얼굴이 불현듯 떠오르더라고요. 그간 아이를 한 번씩 맡겼던 그날에도 이런 일이 자주 있었고 그래서 아이가 재채기 소리를 들었다고 한 것도 어머니가 방 안에서 그 남자와 불륜 행각을 벌일 때 났던 소리라고 생각해서 한 말인 것 같았죠. 그제야 5살 아이의 표현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결국 아버님은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렀고 마당 나무 뒤에 숨어있던 남자도 바로 발각이 돼서 어머니와 똑같은 모습으로 아버님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예전에 한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라는데 언뜻 보기만 해도 이런 위험한 관계가 꽤 오래 지속됐다는 게 느껴졌죠. 그리고 그 남자 핸드폰을 다 뒤져서 보던 아버님은 혀를 끌끌 차면서 내 돈 갖고 날라서 둘이 살 생각을 했네? 왜? 깨끗하게 이혼해달라고 하지. 애쓰고 번 돈 너희 둘한테 한 푼도 못 줘. 여보 아니야. 이 남자가 날 먼저 꼬신 거야, 나를. 내가 뭘 했어, 당신한테. 집에서 애들 좀 살펴주고 손녀 봐주고 엄마 노릇만 해주면 당신 사는 건 걱정 없게 해준다고 했지. 근데 그것 하나를 못해서 지금 이 일을 만들어? 그것도 애들 다 보는 앞에서. 나도 당한 거야, 여보. 정말이라니까. 신고해. 응? 누님, 말은 제대로 하셔야죠. 제가 언제요? 저 번듯한 사업 시켜주면 이혼하겠다고 누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나도 누님 때문에 이혼한 사람이에요. 뭐더라고 서 있어. 당장 이 여자 짐 싸서 내보내. 나랑 오늘부로 끝이다. 날아갈 사람 있으면 가. 그러면 나하고 인연도 끝인 줄만 알면 돼. 그런데 정말 웃긴 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누구보다 빨리 움직인 사람이 바로 동서였어요. 어머님 짐가방을 밖에 내놓더니 떠나는 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외면한 두 아들과 짐가방 싸서 보내는 동서를 보고 그나마 유일하게 남은 게 저라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더니 네가 얘기 좀 해줘. 아니 시아버지 너 좋아하잖아. 제가 왜요? 나 이대로 쫓아내면 한샘이 안 보여준다고 그래. 응? 나 없으면 안 된다고. 한샘이 내가 봐주잖아. 그러니까 제발 너 한마디면 돼. 애 앞에서 그런 일 저지르고 부끄러운 줄이나 아세요.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 기침소리 한 번 냈다고 뺨까지 맞았는데 이런 사람을 무슨 시어머니라고 제가 도와요. 저 둘째 낳으면 밀어버린다는 말까지 하신 분 아니었나요? 어머니 한 짓은 생각도 안 하시나 봐요. 내가 그건 하나하나 다 사과할게. 일단 나 좀 살려줘. 저 사람 끝이라고 하면 마음 안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좀 도와줘. 내가 어떻게든 그건 다 갚을게. 도와줄 이유가 있어야 돕죠. 조용히 가세요, 그냥. 결국 어머니는 아버님 덕에 편하게 누리며 살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말았죠. 알고 보니 그 남자하고 나는 문자에 아버님 돈을 일부분 빼돌려 사업까지 시켜줄 계획을 짜고 있었더라고요. 그 사업이 잘 됐다면 분명 이혼까지 하고 뒤통수를 치고 갔겠죠. 어머니란 사람은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니까요. 그렇게 아버님이 돼서 끝이라는 말이 나온 순간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 버리더라고요. 어머니와 이혼 소송부터 상간남 소송, 이혼 사유가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있다는 부분도 인정이 되어 위자료라고는 정말 아버님 재산의 작은 떡값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로 주고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적적해진 아버님이 걱정돼 자주 딸을 데리고 시댁에 갔는데 한 번씩 시어머니가 그 앞을 서성이고 있더군요. 그리고 저를 보면 처음 보는 순한 얼굴을 하고 나 딱 100만 원만 받아다 주면 안 될까? 여기 온 거 알면 아버님 경찰 부를 거예요. 아시죠? 전 지갑에 있던 현금 3만 얼마를 어머니 손에 쥐어주며
제발 정신 차리고 사세요. 어머니로서 노릇 못한 죄로 그렇게 되셨으면 미안한 줄 알고 사시라고요, 좀. 저는 그렇게 어머니를 돌려보냈어요. 도박에 빠져 산다더니 몰골을 보니 말이 아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은 예정에 이끌리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행동하라고 하셨죠. 그런 푼돈 바라고 오는데 결국 그 돈 도박으로 날려먹고 1초도 안 걸리게 쓸 거다. 그런 건 돕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만나면 모른 척해. 네, 아버님. 내가 그 일 한 번으로 보낸 거 같지? 항상 내 돈 갖고 가서 이것저것 문제 많았어도 말한 적이 없어. 그래도 애들 엄마다 싶어서. 근데 나도 한계가 온 거지 그날은. 더 봐줄 이유가 없더라고. 엄마 노릇까지 자기가 팽개친 건데 못하러 열심히 벌어 그런 인간을 먹여 살려. 다 쓸모없는 짓이지. 그렇게 아버님은 환갑이 넘은 나이에 이혼을 하고 혼자가 되었지만 손녀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나마 삶의 재미를 찾아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능한 아버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날 똘망똘망한 목소리로 엄마 해하지 말라며 저를 살려준 우리 딸도 너무 기특하고 고맙고요. 딸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5년도 넘는 그 두 관계가 어떻게 밝혀졌겠어요. 그래서 어리지만 우리 딸이 있어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더 크면 정말 둘도 없는 제 인생 친구가 돼줄 것 같다는 생각에 벌써 기쁘네요. 인생에 미워할 사람이 사라진 게 무엇보다 요즘 마음 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음에 미움 없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